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르네상스 건축과 또 이어서 바로크 건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물 세 개가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다 그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건물입니다. 왼편에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양정모 교수님 책을 지금 7권째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5권, 6권의 전반부 르네상스 전반부에 아주 그 세세하게 나온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도시에 있는 이 파치라고 하는 그 가문의 그 집 가문에서 만든 채플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메디치 루첼라의 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메디치가의 저택입니다. 근데 이게 왜 르네상스의 모든 것들을 잘 담고 있는가 하는 거는 하나하나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여기 르네상스 얘기를 할 텐데,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고전주의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박스에 그리스 로마라고 돼 있는 여기가 고전 문화죠. 문학에서도 그렇고 예술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지내오면서 중세의 고딕 시기를 거쳐오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감추고 신만을 내세운다. 그리고 신이 계시는 높은 하늘로 치켜 올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양식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그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 대륙의 중앙지대, 서중앙지대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얘기를 쭉 들으면서 피렌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딱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건축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르네상스에서 그 문예부흥 또는 인간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 앞에 고전 시기에 있었던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그 응용할 것들을 응용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크 로코코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로코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잠깐 중세 교회의 특징을 제가 그 건축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고딕 양식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높이를 자랑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만들어지죠. 높이 짓다 보니까 흔들흔들 넘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받치려고 이런 버팀 기둥들, 버트레스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긴 여기에다가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계속 채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 유리 속에다가 넣어서 굳이 성경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그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세상이 이어지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죠. 그런데 르네상스로 가면서 이제 그 역사를 정리를 문예사를 정리를 하면서 르네상스를 다른 표현으로는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라고 하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정한 견해나 태도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어떤 단어 뒤에 전미사처럼 쓰여서 경향을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또다시 전미사처럼 쓰여서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을 얘기한다. 주의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다이아그램에서 보여드리면서 잠깐 고전이라고 고전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리스 신전의 정면을 간추려서 표현한 것이 이제 이런 건데요. 특징적인 게 이런 삼각형 지붕이 있고, 이거는 위에서 비가 내리면은 방수제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여서 빗물을 흘려버리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빗물을 흘려버리려고 경사지붕이 생기는데 맨 마구리에 이런 삼각형, 이건 이제 페디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지붕을 받치는 뭐 이러한 수평 재료들이 생기고, 이것을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기둥들이 쭉 붙어 있고, 그리고 이 기둥은 시대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많이 외우시던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유리면처럼 거울면처럼 판판한 땅은 세상에 없죠. 울퉁불퉁한 위에다가 대충 골라놓고 위에다가 건물 바닥을 깔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 쪽에서 거꾸로 보면은 기단,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위에 삼각형 지붕,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삼각형, 뭐 우리말로는 박공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디먼트가 있고 이것을 받쳐주는 수평 부재들. 이런 게 그리스 로마를 통틀어서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고딕 성당을 가만 생각을 해서 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수직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리스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보다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이 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치는 뭐 본드나 접착제 없이 벽돌을 요 가운데다가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을, 홍례라고 하는 것을 넣고 그 옆에 휘어진 벽돌을 밑에다 물론 형틀을 거푸집이나 형틀을 놓습니다만은 이걸 놓고 위에다가 벽돌을 가지런하게 활 모양으로 싸면은 밑에 거푸집을 또는 형틀을 치우더라도 가운데 점으로 모든 응력들이 모이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뭐 지진이 와서 흔들면은 어렵겠지만 이런 거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콜로세움이라든지 또 도시와 도시 사이에 물이 잘 나지 않는 쪽에다가 이 위에 수로를 달아서 물을 공급하는 수로에다가 밑에 받치는 다리를, 기둥을 받치는 사이사이를 아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로마 시기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치를 한 바퀴 뺑 돌리면은 도움이 되죠. 구가 되죠. 이제 그거를 응용한 것이 판테온. 앞으로 그 르네상스 하면서 판테온에서 비롯된 도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앞에 그리스 양식인 페디먼트, 열주, 그리고 기둥을 받쳐준 아키트레이브하고 기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되면서 저택들을 만드는데, 겉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 채 가지고 삥 둘러싸는데, 이분들이 옥외 생활도 해야 되고 채광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마당이 안에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로는 코트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운데 중자, 정원 정자 써가지고 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중정 주변에, 요거는 이제 집 안쪽이고요. 요 반대편에는 길거리가 있는 이런 그 패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콜로세움에서는
1층, 2층, 3층, 그러니까 3단 구성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을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가면서 자기네들 조상 로마를 중심해서 퍼져나갔던 그런 분위기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 양식,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것도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술, 건축, 문학, 음악 등에서 작품의 표현이 되는 특유의 형식, 그 다음에 특징적인 표현의 방식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어떤 시대, 동시대에 작가나 작품들을 만들 때 드러나는 그 시기의 고유한 특징과 규범. 그래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가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오니아 양식, 도릭 양식, 코린트 양식 할 때 기둥은 얼마 비례로 해야 되고 코린트 양식으로 쓸 때는 높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법칙들이 쭉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원근법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들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모범의 전형을 고전에서 따왔다. 그렇다고 르네상스 양식이 고전 건축은 아닌 거죠. 고전 건축은 그리스 로마 시기의 것이고 거기에서 취할 것들을 취해서 고전주의 양식이 되면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발견과 인문주의적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까지는 저희들이 미술을 공부하면서 화가들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르네상스 이전 시기에는 건축가나 설계자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르네상스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누구의 설계고 또 그 후에 누가 이 설계를 고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기에는 인간을 되도록이면은 뒤로 감추고 숙이고 신을 앞에 내세우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사람에 대한 생각, 인본주의까지 도달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건축가의 이름들이 세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초기 르네상스에 활동했던 건축가들은 잘 아시는 브루넬레스키, 그 다음에 알베르티, 그 다음에 바르톨메오, 뭐 이런 분들이 초기에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되게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는 각지에서 부각되던 사람들이 로마로 결집하는 시기가 되면서 브라만테, 다빈치, 상갈로, 라파엘로 그리고 후기로 들어가면은 미켈란젤로, 비뇰라 뭐 이런 분들이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기 르네상스로 들어가면서 미술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특히 건축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고요. 건축사에서는. 그리고 이게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이탈리아 반도 북서쪽으로 퍼져나간 것들은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본다고 하면 초기 르네상스는 인문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15세기에 상업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봉건제가 서서히 해체가 되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베네치아, 제노아, 피렌체, 밀라노 등의 도시 국가들이
성립이 되고 번성하는 이런 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제군주하고 상업귀족이 자기네들의 권위 보존을 위해서 학문과 예술을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특히 모직물 금융업이 크게 발달한 피렌체가 첫 중심지가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던 메디치 가문이 학문화하고 예술을 보호하는 그리고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인쇄술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책들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한켠에서는 다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이러한 시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1517년에 유명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유로운 창조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상인 계층들이 시민계급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상황들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상적인 도시가 어떤 것일 것이냐, 뭐 이런 실제로 지어진 거는 아니고 이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건축과 회화와 조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그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회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딕 시기에 유리 공예가 발달하면서 스탠드 글라스가 기둥 사이를 메꾸는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르네상스로 오면서 그 기둥 사이가 전부 다 벽으로 메꿔지죠. 그러니까 유리 스탠드 글라스 만드는 공예자들이 화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를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조각들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서부터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유화가 유행하고 원근법이 완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공들이 돌을 쌓아서 그거를 회칠로 해서 반듯하게 마감을 해놓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회칠 위에 그림을 그리는 칠공이라든지 도장공이라든지 화가로 이제 발전하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적인 특징을 보면 우선 고전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고전 문화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건축에서 규범들이 뭐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고전기 로마 건축에서 오더를 얻은 게 이 오더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린티안 오더면 위에 배춧잎 같은 뭐 이런 식물 이파리 밑에 굉장히 늘씬한 기둥을 놓고 그 늘씬한 기둥이 좀 힘없어 보일까봐 표면에 홈을 깊게 파고 그래서 음영이 드리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단을 놓고 하는 이제 그런 규칙들을 르네상스 건축에다가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변화하고 새로운 모양들을 추구를 하게 되고 구조하고 건축의 구조하고 재료가요. 벽체를 표현을 하면서 외관에 석조들을 쓰면서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추구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구식이라고 했는데 이 가구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벽장 이런 게 아니고요.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 볼을 걸쳐 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의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안에 있는데 이 위에 볼을 걸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앤드 린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런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러스티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러스티케이션이 여기에서 특히 1층에서 보시는 요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거칠게 돌을 쌓아서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1층은 굉장히 거친데 2층은 돌면 하나하나는
평활한데 대신에 줄눈이 좀 깊게 들어가가지고 음영이 들어가서 수평선이 강조가 돼 있죠. 근데 3층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음매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매끈한 면들끼리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티케이션으로 해서 되게 3층 구조로 하는데 올라갈수록 벽면이 점점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아주 강하게 의도적으로 수평선을 넣어서 돌림띠를 만들어 가지고 수평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녀도 길게 좀 빼서 이 추녀 자체도 깊이가 있지만 이 추녀가 들이오는 그림자의 띠가 위에 굉장히 두텁게 지나가면서 건물 전체가 안정감이 들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딕 성당이나 고딕의 건물들 보면은 수평선을 일부러 수직선 가지고 잘라서 그 위로 솟아 올라가는 이 수직선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완전히 르네상스 들어오면은 반대 개념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수평선으로 다 짤룩짤룩하게 잘라냈고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정적인 표현하고 다양한 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만들어서 가운데 중앙 집중적인 그러한 평면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도움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을 창안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피렌체 두오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움이 두 켜로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아이고 뭘 건드렸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고전 건축을 찾아다니면서 비례를 찾아냅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 좋게 보기 좋게 만들었지? 이런 것도 사례 조사를 하면서 조화, 균형, 단순, 정수 비례를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악의 화성학을 건축에다가 대입을 해서 적용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의 빠찌가의 그 가문의 예배당을 만드는데 정문 들어가는 그 파사드를 해석을 해보면 밑변에서부터 삼각형 꼭대기까지 여기가 정사각형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나는 중점에서 나면은 1층, 2층을 가르는 이 선이 나오고 그리고 2층은 1층보다 조금은 낮은 이런 층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 창을 내고 중심선 잡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하학적인 그 베이스 맵을 놓고 그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여기서 비례 체계들을 서로 공부하면서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건축은 원이라든지 다각형의 중앙집중식 평면들을 사용을 해서 도움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예배당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라쪼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의 그 저택 건축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 대부호라든지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저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마당을 둔 중정 형식이고 그리고 아케이드로 위층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아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치들을 쭉 연결을 해서 이 위에 구조물을 버티고 하는데 이 아치가 막 이어져 있는 이런 형상을 아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아케이드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일 유명한 데가 조선 아케이드였는데 조선 호텔 옆에 그다음에 파고다 아케이드 지금 저기 탁골공원 옆이 그냥 담장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 거기에 두껍게 그 건물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그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파고드 아케이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거기서 스케이트 사고 그랬었는데요. 요새 이제 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아케이드가 로마 시대 때 아치가 쭉 늘어서 있는데 가서 보면 특히 시장 같은 데 가게도 있고 또 무슨 집회소도 있고 한데 그 아치로 쭉 연결된 그런 아케이드라고 건축적인 요소로 불렀던 것이 그게 있는 곳은 대부분 상가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아케이드라고 하는 게 상가의 개념이 되듯이 몰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상업의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거였는데,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정면, 그 다음에 이 팔라쪼들은 요새 같고 위험하고 견고함을 드러내는 이런 건물들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면 주거다 보니까 안락함하고 휴식이 보장이 되는, 그래서 가운데 마당을 갖추는 이런 그 형식이 유지가 됐고, 평면은 대부분 사각형 평면에 내부는 중정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외관은 엄격한 좌우대칭. 이 르네상스는 웬만하면은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3층 구조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러스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으로 벽면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플라자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건물들에 에워싸져 있는, 그러니까 팔라쪼의 내부 중정하고는 달리요. 독립된 건물들에 에워싸여져 있는 이런 열린 공간을 피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그 공공성이 굉장히 강해서 생활의 광장, 그 다음에 집회하고 휴게하고 담화하는 이런 공간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이탈리아 가서 제일 부러운 게 이제 피아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일 부러운 그런 공간인데요. 근데 또 하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건축가들이 만능인 건축가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인간상은 여러 분야에서 교양과 능력을 갖춘 이상적인 그런 그 사람이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차원의 평면에다가 3차원을 모두 쏟아 넣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래서 소위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돼서 체계화돼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 조상들이 고대 로마 시기에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 10개의 도시와 건축을 다루는 10권의 책을 냈는데, 그걸 이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화가, 조각가, 그 다음에 디자인, 고대풍의 건축을 위해서 고대 유적을 찾아갑니다. 브루넬레스키 처음 피렌체의 두오모 얘기하면서 처음 나오는 게, 이분이 세례당의 문을 조각을 경쟁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옛날 그 고대 건축물들을 보고 스케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그래서 두오모를 설계를 하게 됐다. 먼저 이런 얘기들이 유명한데, 그 고대 유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저희들은 가면은 사진 찍느라고 바쁘죠. 그냥 인증샷 찍고 증명사진 찍고 뭐 이러고 셀카 찍고 오는데, 거기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그렸어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어디 나가서 답사해서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은 대부분 사진 찍고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데, 꼭 유독 이렇게 스케치 그려서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나놓고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설계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리고 연필 끝에다가 보이는 것들을 손끝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그려놓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스케치라든지 유적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뼘 한 뼘 재보기도 하고 한 이런 현장 학습들이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요, 뭐 이건 뭐 보시다시피
그 피렌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초기 르네상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전 정신을 부흥을 시키고 아치, 아케이드 등의 고전적인 요소들이 장식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라든지 알베르티가 등장을 하는데, 우선 브루넬레스키를 보면은 뭐 그 잘 아시는 대로 금은세공사 출신으로 조각가로 입문을 했다가 잘 아는 대로 로마를 여행을 하고 고전 건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피렌체 도움을 설계를 하는,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 위를 어떻게 할까 그 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브루넬레스키의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이 건물 조그만 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이디어 낸 거가 이중으로 도움을 쌓자. 그리고 안에 거하고 밖에 거 이 사이에다 통로를 넣어서 벽돌로 쌓는데 이렇게 이중의 도움을 넣어서 한다. 그다음에 요걸 시공 과정을 잘 표현한 도판이 있어서 좀 퍼왔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옛날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요 부분 나가는 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계들을 대서 도움을 만드는 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 방법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 그 프레스코 벽화를 그려냈고, 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일본 영화인데 냉정과 열정 사이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은 두 연인이 여기 올라가서 그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사람이 설 정도의 굉장히 큰 그런 스케일의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얘기가 르네상스에 오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대 로마 시기에 그 판테온의 도움 만드는 과정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밑에서부터 가세를 대가지고 쭉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 도움이 제대로 버티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그 강한 심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볼록 구조들을 둬가지고 이 전체가 틀이 돼가지고 도움을 버티게끔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겉에서 보면은 둥그런 원통의 벽면 같지만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결속이 되도록 벽돌 가지고 이 두꺼운 벽 안에 그 아치들로 다 지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동로마 쪽으로 가서요. 이스탄불에 세워져 있는 산타 소피아 성당의 도움처럼 비잔틴 문화권에서 만드는 도움은 이 앞에서 보신 이 판테온 도움, 로마 시기의 고대 로마의 도움은 그냥 둥그런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면도 원이죠. 밑에. 그런데 비잔틴 도움은 밑에는 사각형이고 위는 도움으로 둥그렇게 덮었어요. 밑에는 사각형입니다. 이제 이 동그란 원하고 사각형하고 사이를 메꾸는 게 그 펜덴티브라고 하는 그 휘어져 있는 꽃갈 같은 게 여기 가서 받쳐주면서 위에 도움을 이렇게 요게 이제 보이는 게 펜덴티브인데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브루넬레스키가 그 오스페달레 델리 이노젠티라고 하는 고아원 건물을 짓는데요. 요게 이제 아케이드입니다. 아치가 쭉 열지어 있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층은 뭔지 하여튼 크게
두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2층은 1층보다 조금 얕으면서, 창문들을 내고, 창문들 위에도 보면은, 삼각형, 목걸들을 위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층은, 조금 얕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그거를 다른 자료들을 쭉 찾다가 몇 년 전에 알쓸신잡에 그 출연진들이 피렌체에 가서 녹화 뜬 게 방영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퍼오려고 그랬는데 잘 링크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이 고아원 시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에도 이제 이러한 중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토 스피리토 성당인데 굉장히 장식을 많이 배제를 했죠. 그냥 그 면 위에 이쪽에서 붙어 있는 건물의 형태가 밖에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잘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여기에 도움이 덮이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딕 성당 같으면은 여기에 막 스테인드 글라스가 울긋불긋하게 들어갈 텐데 그냥 창으로만 뚫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잠깐 봤던 그 파치카의 채플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뭐 돔도 있고 수평선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이라고 하는 이 형태 전체 바람벽처럼 놓고 가운데 통로를 크게 뚫고 양쪽에 이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이러한 그 아치가 있는 이러한 구조물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규모의 건물 출입구 또는 저택의 소규모의 출입구에도 이 개선문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번안이 돼서 적용되는 그러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평면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둥그런 도움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그 추세가 있고요.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의 조형 언어를 개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스로의 어휘들을 더 넣는데 역시 피렌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오모의 성당문을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메디치 리카리드 궁을 설계를 합니다. 그 뭐 고전주의 얘기를 하다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추구했던 전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동북부 쪽에 가시게 되면 네슈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컨트리인가 재즈만 즐기시지 마시고 옛날에 박람회를 했던 엑스포를 했던 사이트 중에 몇 개 보통 박람회를 하면은 가설 건물들을 만드는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콘크리트 구조 가지고 그대로 재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아테네 가시면은 진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안에 내슈빌에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틀들을 르네상스의 작가들이 꽤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디치가의 그 저택 건물인데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뭐 거의 붕괴되어 있지만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보면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밑에를 놀이고다를 써가지고 좀 무겁게 했고 이오니아를 쓰고 코린트를 쓰고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게 하는 이러한 틀들이 그대로 르네상스 건축가들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그 건물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웅장하고 좀 위협감이 있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들은 안에 들어가서 그 온화하고 또 일로 햇빛이 들어와서 채광을 하면서 이 회랑에서 여러 가지 단란한 그 가정 생활을 하는 이러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그 일생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면서 고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피렌체 출생인데 그 전에 베네치아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로마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고전들을 찾아보고 그 측량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해서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화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술을 하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 십서, 로마 시기에 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에 견줄 수 있는 알베르티의 건축 십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저기 비트루비우스 원본이고요. 요거는 한 40년 전에 국내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그런데 알베르티 건축 십서에서 보시면 자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 이 새들이라든지 나무 동물들이 노는 것들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착목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원에 가까운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12각형, 정20각형 뭐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해서 뭐 새 둥지라든지 보면은 되게 원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축 7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특히 그 공공건물에다가는 원형을 많이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루첼라이가의 저기 저택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3단 구성으로 돼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좀 가볍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그 아케이드를 가진 중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인데 평면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굉장히 이런 장식들이 가서 많이 붙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선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사이를 아치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색대리석을 가지고 모자이크 하듯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막 여기다가 큼지막한 공간을 둔다든가 하는 것보다 평면적으로 처리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고전 건축에서 많이 썼던 페디먼트서부터 과거 건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아래를 좀 무겁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 속에서 보실 수가. 요거를 보면 역시 정사각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심을 잡고 꼭대기서부터 층 나눔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이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 안드리아 교회도 도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형태들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알베르티는 건축의 미를 그 단순한 수학적인 관계에서 미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1대2 그 피보나치 급수라든지 하는 것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들 프로포션 비례라고 하는 것의 규칙이 우리들 자연 체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칭찬할 만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찾아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얻을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귀에 즐겁게 들리는 소리에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우리 눈과 마음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그 비례라고 하는 거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긴장된 그 비례는 뭘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당을 위한 데서는 사람을 이렇게 인체 비례를 놓고 하나하나 따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로 들어가겠는데요.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이 시기에 르네상스 현식이 완성이 됩니다.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밀라노에서 건축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50세 이후에 로마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산피에트로인 만토리오 성당을 제안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 평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도 나올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제임만 하는 이런 건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움이 들어가 있고 밑에 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이런 3단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것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원통 신전 이런 거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죠. 헤클레스 빅토라고 하는 신전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브라만테가 제안한 도움이 그 후세에 오면은 프랑스 빵테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이런 식의 도움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런던의 세인폴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 밀라노 성당에 식당 쪽에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이러한 분인데 건축 작품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도시를 운영하고 하는 이러한 제안까지 하게 되고 제일 유명한 게 인체 비례 도를 그려낸 것이죠. 그 다음에 상갈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르네제 궁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은 1층에 러스티케이션 들어가고 2층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벼워지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그분들의 피렌체에 있었던 그 저택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면이 굉장히 그냥 평활하죠. 그런데 1층에 창문은 각을 지어서 넣었는데 2층은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 조금 개구부가 가벼워졌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 페디먼트가 아랫변이 없어요. 그냥 눈썹만 있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점점 가벼워지려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걸 우리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1층은 삐쭉삐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층은 조금 가지런하고 3층은 여기 줄눈이 볼똥말똥하면서 평활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추녀를 내서 이 전체 건물 최상부가 묵직하게 이 건물을 누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하고 역시 가운데 중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을 보자면은 고전 건축 요소들을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좌우 대칭, 그리고 수평선을 강조를 하고 엄격한 비례를 적용을 했고 3단 구성의 인면을 만들고 주출입구에 개선문의 형상을 도입을 하는 이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르네상스 후기하고 바로크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